안녕하십니까. 저는 생각하는 수학공간학원의 원장 전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에 시작하겠고요.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1차, 2차는 조금 인원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다들 음소거와 비디오 이제 오프가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풀고 음성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좀 조용하거나 편안한 공간이신 경우에는 음소거 풀고 비디오 화면까지 켜서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중등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가 있고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은 뻔한 내용이고요. 대다수의 학원들 설명해서 일반적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중2, 중3 학부모님들은 많이들 생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현재표를 분석한 저희 학원만의 특색 있는 학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학원만의 어떤 고속 커리큘럼, 그래서 학생들이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다. 당연히 빠르게 진도 나가고 대충 나가지 않겠죠. 그 결과까지 함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고 오늘 총 1시간이 조금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등 강사입니다. 네. 보통은 강사하면 고등 강사가 메인이죠. 대부분의 학원에서 고등부 선생님들이 가장 실력이 좋고 그 학원의 메인 강사라고 하는 가장 실력 좋은 강사는 고등부 3학년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는 중등 강사예요. 실력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저도 고3까지 수업을 다 하던 사람이고 대학 진학도 나쁘지 않게 아이들 보냈었습니다. 근데 왜 중등 강사냐?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원에서 중학생들은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과정을 고2, 고3까지 치지 못하는 뭐 고1까지만 한다든가 하는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뭐 원장이 이제 고3을 수업을 하면 선생님을 채용해서 중등 수업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수업을 제공하는 학원들은 많지 않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원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중등 수업을 메인으로 합니다. 저희 학원은 제가 제일 실력이 있느냐, 고등부 선생님들 수업 잘 하세요. 네, 근데 저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등 강사로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하자. 그래서 중등 강사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중등 강사의 필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등 과정을 알아야 돼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중등 강사와 중등 수학만 하는 사람을 착각을 하는데 면접을 보다 보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강사 생활을 할 때 면접을 볼 때도 그랬고요. 아니면 선생님들 면접을 보다 보면 중등 강사들 중에 고등 상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조차 모르는 선생님이 중등 2, 3학년 내용을 가르치면 그 이후에 이 아이가 고등 과정을 갔을 때 연계가 되느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혹시라도 특목고를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2 과정 정도의 수학은 선행으로 이수를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뭐 중등 강사가 고2까지 수업 못하면 고등 선생님께 위탁드릴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학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등 강사는 중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최소한 고2, 가능하면 고3의 수능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강사여야 아이들의 수업 연계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수업도 고입도 중등 전문 강사와 함께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어머님들 상담 오실 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고입 같은 경우에는 대입의 하위 호환인 게 맞아요. 즉 대입을 바탕으로 고입이 이루어집니다. 시스템도 대입보다 훨씬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근데 대입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에게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학교도 이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한 상태고요. 내신도 뭐 고1이 대입 진학 지도를 가는 경우는 드무니까 최소한 1년치의 내신, 웬만하면 고2까지의 내신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수시나 내신의 특성상 1학년 때 잘 못했다 하면 2, 3학년 때 이제 그걸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벌어져 있는 일을 수습해서
포장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대입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고입은요, 그때 벌어질 일을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고1 때 성적이 나쁘면 불리하겠구나. 그럼 고1 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뭐 과도한 선행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습 그 양의 계획 정도는 아이들이 좀 채우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성을 파악하라.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조금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혹시 아직까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으셨던 경우에는 조금 자세히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다음, 교육과정 편제표. 분당 전 지역과 이 지역에서 갈 수 있는 일부 특목고의 편제표를 저희가 전부 다 취합을 했고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까지 해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 특성을 파악하라인데요. 학교 특성이 되겠죠, 당연히.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고려하는 내용은 학교 수준, 진학 실적, 시험 난이도, 분위기 등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 중에서 학교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살짝 나눠볼까요? 이 지역에서 가장 수준 있는 학교가 어디죠? 뭐 낙중대 많이 얘기하죠. 낙생고, 중앙고, 대진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수준이라는 건 뭘까요? 이 학교의 평균? 보통 평균만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평균 외에도 상하위권의 비율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잘해요. 공부를 잘 하는데 우리 아이는 조금 이렇게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한 아이,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경쟁보다는 나 혼자 독보적으로 잘하는 게 더 유리한 환경인 아이들도 있는데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낙생고나 대진고보다는 늘푸른고를 진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늘푸른고 학교 자체도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최상위권 15명, 20명 정도는 낙생고 상위권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고등학생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상위 대학을 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학교의 평균만 보지 말고 그 학교의 상위권이 얼마나 있느냐, 하위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비율 부분도 확인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역 수준도 보셔야 돼요. 같은 분당이지만 이 지역 안에서 어디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이나 성향, 심지어는 조금 슬픈 얘기지만 경제 수준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경제 수준이 반드시 막 좋은, 나쁜 거라고 볼 거라기보다는요, 분위기에 영향을 끼쳐요. 누구나 다 공부를 하는 분위기인데 나는 노는 분위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진학 실적 얘기를 안 들었네요. 진학 실적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서울대 진학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4년제 대학 몇 명을 광고하는 학교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목고라 해도 모든 학생들이 4년제에 진학하지 못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진학 실적을 왜 서울대 얘기를 많이 하느냐? 상당수의, 아니 대다수의 대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대다수의 대학이 서울대의 입시 전형 요강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서울대가 먼저 바꾸면 그에 따라간 형태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 아니면 약간의 변화를 가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에 잘 보내는 학교가 다른 대학교도 잘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깊게 짚어보고 갈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시를 올해 이미 1학년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22% 정도 정시를 뽑았습니다. 즉 거의 80% 가까운 숫자가 수시로 대학을 갔어요. 이유는 직윤이라고 해서요. 이제 수시 특별 전형에서요. 지역 균형 발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 고등학교에 딱 2명까지의 학교장 추천서를 줍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전교 1, 2등이 보통 되겠죠. 2명을 서울대에 수시로 추천을 해주고요. 이 아이들끼리만 경쟁을 합니다. 훨씬 유리하죠. 물론 직윤이라고 해서 쉽게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지방의 학력이 낮은 대학교에서도 서울대를 합격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교에서 서울대를 3명 보냈다.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윤을 제외하고도 그냥도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학교니까요. 근데 2명을 보냈고 2명 다 수시다. 직윤으로만 보냈다라고 하면 조금 정시로 보냈거나 아니면 일반 수시로 보낸 학교와는 조금 차등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명 보냈는데 1명이 정시면 이것도 잘한 겁니다. 대단한 거고요. 근데 이 서울대에서 2022년도, 즉 내년에 대학 들어갈 학생들에게는 정시를 30.3%까지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서울 소재 16개 주요 대학에게 정시 비중을 높여라. 2023년까지 40%까지 높여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대도 2023년 입학생부터는 40%가 정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서울대 입학생이 대충 한 3,000명 정도 돼요. 한 해. 그러면 300명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추가로 30%에서 40%까지 10%포인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서울대에서 약간의 꼼수를 발휘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지균이 정시 파트에 신설됐어요. 즉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시에만 있고 수시는 없어질지 아니면 수시도 유지가 될지 비율은 어떻게 될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수시의 일부가 옮겨가서 정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는 수능 60%와 내신 40%를 함께 반영해서 전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서울대에서도 정시에서 이제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수능으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신을 본다고 하는데요. 학생부를 어떻게 보냐면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하고 다르게 입학 사정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평가관이 2명 있습니다. 2명이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고 이 아이는 공부를 잘했구나, 이 아이는 좀 부족하구나를 A, B, C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두 사정관의 점수를 각각 부여해서 A만 5점이 되겠고요.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1점씩 낮아져서 이제 CC면 1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학들이 정시를 확대하는 분위기로 가고는 있으나 이것은 대학들이 진정 원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것들 참고해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또 다른 특별한 정시 전형이나 아니면 정시의 내신 반영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수 있다. 즉 우리 아이들이 내신 준비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서울대는 교과이수 가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따 뒤에 잠깐 나오는데 그때 조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진학 실적을 단순히 숫자만 보시면 안 돼요. 300명 있는 학교에서 서울대 3명 보내는 거랑 500명 있는 학교에서 3명 보내는 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순위를 놓고 보면 과학고 같은 경우에 좀 뒤로 밀리기도 해요. 전교생이 워낙 적으니까. 근데 숫자를 많이 보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단순히 이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n분의 1로 나눠서 한 명당 몇 명당 서울대 한 명 보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함께 비율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서울대 5명, 연세대 10명, 고려대 15명 이런 경우에는 이 숫자가 전부 다 진학한 숫자가 아니에요. 합격한 숫자입니다. 즉 서울대 5명은 연세대에도 붙었고 고려대에도 붙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재수생도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재수가 많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험 난이도는 뭐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낙중대 고등학교가 이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하면 이런 학교에 진학하면 유리하겠죠.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근데 우리 아이는 꼼꼼하고 실수가 없는 타입이다라고 하면 쉬운 학교에 가서 나보다 잘하거나 비슷한 학생들이 한두 개 실수해서 등급이 팍팍 떨어질 때 나는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춰서 높은 등급을 획득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그 학교의 특성들을 좀 알아야 하는데 낙생고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꾸 낙생대 예만 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낙생고가 지금 30 좀 넘은 30대 중반 후반에 해당하는 이 지역 출신 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학교로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안 좋은 학교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분당에서 1등 고등학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학교에서 몇 년 전부터
몇 년 꽤 됐죠? 뭐 7, 8년 전부터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어떤 반대나 어떤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영교시라고 하잖아요. 보충 수업 부르고요. 야간 자율학습 의무는 남기고요. 선택인데 여러 가지 보충 수업들로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공부하는 쪽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 학교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는 평준화이긴 하지만 이 학교를 지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학생부에 지망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망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고요. 그럼 조금 더 좋은 진학 실적을 내고요. 저 학교 대학 잘 보내네? 조금 더 좋은 학생들이 모이고요. 이것이 반복이 된 겁니다. 그것이 학교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탕과탕 개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학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커요. 지금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거의 모든 과목이 다 열릴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해당은 없지만 예전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선거 같은 경우에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가 수능에서요. 2020년도, 21년도 다 50% 이상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거 2개 필요하죠. 네, 그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지리, 세계지리 등등의 지리를 잇고 있는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량이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수월합니다. 점수 받기도 무난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니까 등급에서의 불리함도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택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를 한다. 난 경제를 하고 싶다. 근데 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 나는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경제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준비를 나 혼자 해야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구과학이 압도적 1등이었는데요. 2020년도에 좀 어렵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전돼서 생명과학이 근소한 차이로 1등을 차지했고요. 문과보다 오히려 더 압도적인 선택을 보이고 있습니다. 60% 이상이고요. 왜 그러냐면 문과는 폭이 좀 넓잖아요. 이과는 2 때문에 대부분 1을 선택하죠. 2는 극소의 학생들만 선택을 하는데요. 대부분 2를 선택한 학생들은 필요해서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 과목을 하나는 선택해야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 대학에서 2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탐과탐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해당이 적은 얘기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의 위치와 기숙사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아이에게 너무나 잘 맞아요. 학교 수준도 진학 실적도 시험 난이도도 분위기도 다 좋아요. 사탐과탐은 당연히 다 열리니까. 근데 이 학교가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침에 피곤할 것 같으니까 내가 3년 동안 아이를 라이딩 할 거야. 태우고 다녀요. 그러면 집 앞에 있는 학교 다니는 아이보다 차 타고 1시간 다니는 아이가 승용차 타고 다닌다고 더 편할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시간에서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2, 고3 되면 하루에 1시간 또는 왕복하면 더 잡을 수도 있겠죠. 10분, 15분도 굉장히 큰 차이로 이루어지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학교가 가까운 아이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갔다 학원을 오기도 하고요. 또는 학원에 일찍 시작하는 5시에 보충을 오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생들로 심지어. 근데 조금 먼 아이는 6시 수업도 못 들어와서 학원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선택으로는 특목과 일반고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릴 건데요. 학원 설명회 쪽을 가면 대부분 특목고를 가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저도 특목고 가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이유가 좀 달라요. 큰 학원에서는 특목자사관이 있기 때문에 특목자사관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목을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꼭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특목고를 진학해라가 아니에요. 특목고를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일반고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도 영재고 과학고는 조금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지만 자사고, 자공고, 외고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목고 준비라는 게 별게 없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학하고 좀 달라요. 어떤 특별한 뭔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어, 수학,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고요. 국어도 당연히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책도 많이 읽고요.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과가 아이들은 과학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요. 자사고 자본고에도 본인의 이과 문과 성향에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외고라고 전공 과목 언어를 특별히 많이 준비하진 않아요. 전문교과를 그냥 고등학교 진학해서 배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중심에 영어, 수학 준비가 있습니다. 외고는 수학 준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따가 나오지만. 그래서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원서 쓸 때 고민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준비한다, 특목고를 준비한다. 어느 쪽에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당연히 특목고 준비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또 주변에 선언하는 의미도 있어요. 친구들이나 학원 또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저는 외대국어 갈래요 선언해놓으면 쟤는 공부하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그 기대에 나도 모르게 부담을 느껴서 약간의 부담은 도움이 되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갈지 말지는 원서 쓸 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목고를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재고는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이제 특이한데 한과영이라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가장 영재고 중에서는 이제 쳐줘요. 제일 좋은 학교라고 평가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사실 영재고는. 근데 한과영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도 많고 등록금도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100% 지원 아닙니다. 영재고 과학고 다. 그리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인천과학영재학교로 영재라는 이름이 들어간 학교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일반 과학고였지만 이제 학교를 전환해서 영재학교로 인정받는 학교들이 서울, 경기, 대구, 대전, 광주 과학고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름은 서울과학고인데 영재학교예요. 그래서 영재고의 특징은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와 다르다. 일반 고등학교는 과학고를 포함해서 초중등 교육법에 영향을 받는데 영재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업 과정의 선택이 자유롭다. 즉 원하는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능과는 조금 동떨어진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영재고를 나온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특별히 영재고 졸업생들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에 학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학 바로 갈 수 있고 검정고시 안 봐도 됩니다. 인원은 약 800명 정도 되는데요. 딱 100명씩 8개 학교가 아니고요.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대학교식 수업으로 본인이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고교 확정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재고 같은 경우에 빠르게 이수를 하면 5학기에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학점을 채우면 졸업이 되니까. 4학기는 현실적으로 영재고에 이제 많은 학습량을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5학기를 하는 학생들은 외국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5학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는 아니고요.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은 가을 학기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국내에서는 5학기에 끝내봤자 대학 진학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학기를 많이 진행을 하고요. 과학고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학입니다. 과학고는 중3 졸업해 갈 수 있고 영재고는 중1부터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3 때 들어가지만 중2 때 들어간 학생들도 한 20% 정도는 있고 간혹 중1 때 합격한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합격해놓고선 1년 휴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는 학생 하나도 영재고를 1년 빨리 들어갔어요. 2학년 때. 그리고 1년 빨리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합격을 하고 1년을 휴학하고 해외여행 다니더라고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0여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영재고보다 조금 뒤에 선발을 하고요. 과학고 영재고 정도면 여기 가면 최소한 연고대 웬만하면 서울대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엄청난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학으로도 많이 진학하고요. 자사고 자본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고보다 더 타이트하게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특별한 게 영재고과학고는 수능에서 아예 벗어나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외고는 대학 진학이 바로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전문교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거 참고해서 진학하셔야 되고요.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가는 일반고가 있습니다. 이 특목고는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약 5%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 4.9% 정도의 인원을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서울대 전체 학생의
한 47, 8% 정도를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즉 4%, 5%가 전체 서울대 반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고등학교 편제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2015 교육과정의 편제표입니다.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는 저희가 설명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 수요일에 2022 교육과정이 발표가 됐어요. 저희는 2015 교육과정 지금 아이들 준비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요 2015 교육과정이 약간 발전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변화를 주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또 소식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일종의 교과 외 활동인데요. 그냥 아이들 중학교 때도 하고 있는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뭐 이런 예전에 CA 같은 이런 활동들이 되겠고요. 교과입니다. 교과가 180단위가 되겠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에서 204단위를 아이들이 이수하게 됩니다. 180단위, 단위가 무엇이냐면 시간표를 보면 일주일에 한 칸 들어있으면 1단위예요. 그러면 보통 일주일에 30개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교과로만요. 그래서 6학기에 걸쳐서 180단위를 이수하게 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이 24개, 4개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4시간의 시간표가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겠고요. 17주에 걸쳐서 시험주를 포함해서 17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시간씩 17번 수업하는 것을 1단위로 취급을 합니다. 교과의 부분은 보통 교과, 전문 교과 복잡하죠?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딱 이겁니다. 공통, 일반, 진로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전문 교과는 외고나 특목고에서 일부 이제 활용을 하는 교과인데 사실상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통과 일반과 진로 중에서 진로만 다릅니다. 진로만 따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로는 절대평가입니다. 시청상으로는 절대평가를 학교장기장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절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과 등수가 나오고요. 여기는 A, B, C로만 나옵니다. 그 평가 방법도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요, 조금 제가 따로 준비한 자료, 요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 자료 먼저 전달 드리고 이어서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채팅창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채팅창에 제가 메시지를 올리고 있고 아마 휴대폰이신 분들은 가운데 쪽에 말풍선이 떴을 겁니다. 암호를 묻죠? 저희 학원 전화번호입니다. 암호를 꼭 입력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까지 제가 전달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예요. 첫 번째로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교육과정 안내 브로셔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각 과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300페이지가 넘는 자료입니다. 302페이지인가 그랬는데 과목별 특성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앞에 부분을 주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두 가지 자료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가 분당 전 지역 고등학교의 편제표를 모아서 조금 편집을 했어요. 이제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형식이 다 달라서 통일해서 정리를 했고요. 서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1년도 편제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2020년도 거 기준으로 이제 편집을 했는데 뭐 큰 차이가 있을 걸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때는 아니고 지금 올해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 기준 편제표이기 때문에 추가 업데이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공해드린 브로셔입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내용이고요. 한 번씩 읽어보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 부분만 좀 짚어드리면 31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정교육과정의 편제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기본 단위라는 게 있고 편성 운영 범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과목들은 8단위를 기준으로 해라. 근데 수학 전체를 8단위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수학 중에서 공통이 되는 고1 고등수학 상하에 대해서 8단위로 운영을 해라. 그러나 6에서 8단위까지 변화가 될 수 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1, 2단위 정도의 변화를 허용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플러스 2까지 허용을 하죠. 근데 사실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을 대부분 국영수로 가득 채워 넣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맞춰서 넣게 되고요. 국어, 수학, 영어와 사회과학은 제외한 한국사까지 묶어서 90단위를 맥스로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국사 제외하고 총 90단위여서 30개씩 했는데요. 이제 한국사 6개가 들어가서 84단위 국영수를 수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본 과목들입니다. 근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요거 헷갈리시죠? 앞으로 조금 돌아오면 여기 25쪽입니다. 지금은 이 자료 보시고 제가 제공해드린 자료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과목별로 공통 과목, 이거 공통 수학, 이제 고등 상하 얘기하는 겁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학원, 수학투와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까지가 일반 선택이고요. 진로 선택에 기하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능을 기준으로 수학 원투가 기본이고 미적분과 확통과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니까 이 세 개가 진로구나. 그리고 이것들은 필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선택이에요. 안 들어도 졸업이 돼요. 근데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적분과 확률 통계가 일반 선택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기하와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상대평가다. 얘네는 절대평가다라는 얘기고요. 이과 학생들이 기하를 추가로 듣게 될 경우에 조금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수능에 가서 나는 미적분을 골랐다. 근데 기하를 듣는다 그러면 가볍게 A, B, C 중에 A만 받으면 만점이 되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겠고요. 밑에 다른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과목들은 전문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과들에 대해서 과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고급수학 원투나 심화수학 원투 같은 경우에는 과학계열 전문교과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특목고를 위한 과목이거든요. 전문교과는. 근데 수학 특목고는 없으니까 이건 과학고를 위한 과목입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과목에는 위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수학을 듣기 위해서는 수학원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야 해요. 물론 예외로 뭐뭐뭐뭐 한 경우에는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학 원투를 듣고 미적분을 듣게 세팅이 되니까요. 근데 일부 학교에서는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니네 선행 다 하고 왔잖아 라고 해서 같이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계도 포함이 되고요. 각 과목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필수 이수 단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공통 단위는 8단위밖에 안 되는데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예요. 즉 국어나 수학을 1학년 때 듣고 나면 한 개만 더 들으면 2단위는 채울 테니까 졸업해도 돼요. 안 듣고. 다만 수능을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필수는 10 등등해서 94단위가 필수고요. 86단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총 180단위를 맞출 수 있는데 이 기초를 합해서 90단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딱 90에 맞춰 있고요. 네, 일단 편제표를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데 체육예술이나 생활교양의 문제죠. 이걸 줄이고 싶은데 못 줄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너무 진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도 사실상 저런 과목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자, 진로 선택 과목들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아까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그거 똑같은 거 정리된 거예요. 근데 전문교과가 따로 또 있다 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여기 전문교과 리스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따로 제공해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냥 진로 선택 과목이 없으면 전문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도 진로 과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일반 선택에 있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진로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특목이나 예체능 쪽으로 진학한 학생들에게만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 방법입니다. 이거 좀 중요한데요. 2020년도 기준이에요. 즉 작년 아이들이니까 고3과 1, 2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작년 고3은 교육과정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보는 수능은 예전 교육과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이고요. 교육과정은 새로 바뀐 걸로 선택으로 봤는데 수능은 기존과 똑같은 형태로 문이과로 나눠서 진행이 됐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3학년은 지금 자녀들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1, 2학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과목은 당연히 숙차 등급이 나오고요. 성취도도 있지만 이거 뭐 중학교 때처럼 A, B, C, D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숙차 등급이 의미가 있고요. 뭐 일부 성취도는 3단계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에서 체육예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성취도 평가가 들어간다. 여기서 핵심은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은 예전에는 이제 석차 등급이 나왔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인데 이게 문제예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는 기하를 A 등급 받았어요. 근데 비율을 써주는 거예요.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50%가 A고 30%가 B고 20%가 C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의미가 채색되겠죠. 근데 이 학교는 A가 10%예요. 근데 우리 A가 A를 받았어요. 그럼 더 인정받겠죠. 그래서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입력하게 되면 절대평가의 의미가 많이 채색되지 않느냐. 속차 등급하고 표준 편차를 굳이 삭제해갖고 아이들을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자고 그러고서 이거 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지금 많아요. 근데 일단 입력은 해놨고요. 이것을 대학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전문 교과들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진로 선택처럼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에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의 교과목 이수 가산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형 1, 2가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은 문과, 2는 이과예요.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1점, 2가 유리한 거 아니야? 안 겹치잖아요. 과가 달라요. 그래서 수학은 4개 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일반 선택 과목 4개니까 공통상하, 고등상하는 빼고요. 수학 1, 수학 2 다 들었겠죠? 문과는 최소한 확통은 들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를 더 골라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미적분이나 기하를 들어가서 이과 아이들과 부딪히는 일은 잘 안 하겠죠. 경제 수학이나 과제 탐구 등등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을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쪽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과학은 문과에는 해당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사회에서 세 과목을 들으면 2개를 만족했기 때문에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과는 수학 똑같이 됐고요. 이과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아니 미적 기하죠. 기하 4개만 들으면 무조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겠네요. 뭐 확통도 들어도 되고요. 근데 4개 아니라 보통 6개 듣고 졸업을 하게 될 거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고 과학도 5개는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사실상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 가산점은 서울대 가는 애들은 다 받고 들어간다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 마크가 이렇게 있는 입시 자료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 넘어서서 저희가 별도로 분석한 내용이고요. 다른 것은 보기 어려우실 내용입니다. 각 학교별로 수학 과목의 이수 단위와 순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단위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뺐는데요. 교육과정 편집표라고 하죠. 저희가 드린 자료.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유성제라고 되어 있는 게 일반고 얘기고요. 낙생고등학교 겁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과목이 있죠. 기준단위 8단위, 5단위, 5단위, 다 5단위예요. 기본적으로 공통 빼거든요. 일반 다 5단위고요. 그러나 아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준단위 8단위 공통 과목은 그대로 가지만 문학은 4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 단위가 실제로 이 학교에서 하는 단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줄여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만 들으면 되는 단위가 2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90개라고 그랬는데 계산해볼까요? 24개, 수학을 32개나 넣었네요. 24개 합하면 여기서 90개가 되겠죠?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네.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90개가 90개가 넘는데? 그죠? 48 여기는 80이고 86단이네요. 그럼 4개 모자라는 건 어디 있을까요? 저 밑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건너뛰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다른 과목으로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단위수 계산이 틀렸나? 어쨌든 그렇게 단위수를 최대 90단위까지 들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정리한 거예요. 여기 보면 수학은 1학년 때 4단위, 4단위를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수학 1을 4단위 들고 끝납니다. 2학년 2학기 때 수학 2를 4단위 들고 끝나고요. 기하와 실용 수학 중에 하나를 골라서 2학년에 겹쳐서 듣는 거예요. 즉 수원과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요, 미적분과 경제수학 중에 골라서 3학년 1, 2학기를 같이 듣고요. 확률 통계와 실마 수학 중에 골라서 3학년, 즉 3학년 때도 2개, 2학년 때도 수학이 2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수학 과목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초교과 선택이 4단위가 여기 들어있네요. 실용 국어와 영어권 문화를 여기는 의외로 국영수를 맥스로 안 넣고 4단위를 빼줬네요. 네, 이런 지금 현상이 있고, 요거를 알아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이게 기본이었는데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색칠을 좀 해봤습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보셨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식 자료 아니고요. 제 마음대로 색칠한 거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과 문과가 유리불리한 정도로 점수를 표현했고요. 문과가 50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과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과와 문과가 부딪히면 무조건 이과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느냐에 대한 문이과의 분석을 저희가 좀 진행을 했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선택 과목을 빨리 배울 수 있게 해주는 학교냐, 늦게 배우게 하는 학교냐, 2학년 때 미리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해놓으면 3학년 때 수능 준비하기에 유리하겠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4단위, 4단위고요. 수학 원초도 다 4단위가 기본입니다. 분홍색은 약한 충돌이에요. 이과와 문과. 기하는 이과 애들은 대부분 듣겠지만 선택하지 않는 아이들도 꽤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죠. 그 아이들이 실용수학을 듣게 되면 실용수학 듣는 문과 애들과 충돌이 돼서 문과 애들이 불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분홍색을 색칠을 했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확통은 문과는 필수 과목인데 심화수학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과 아이들이 이거보다 확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빨간색은 완벽한 강력한 충돌입니다. 그래서 문과 아이들이 아주 불리한 건데요.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확통되는 문과 학생들이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5대 45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르프르크 같은 경우에도 보통 특목고 목표하는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핫하죠. 외대부고. 재미있는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여기도 3단인데요. 이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수학 원인 정도는 그냥 3단이면 충분하지, 이미 배웠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를 보면 다 미적분 또는 확통을 3학년까지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이과든 문과든 2학년 때 미적분, 확통 다 끝내요. 심지어 거기다 미적분 학이랑 관련성분까지 넣어놨어요. 근데 확통이 여기도 또 열려있죠? 혹시 못 들은 친구들 뒤에서 들을 수 있게 열어준 거고요. 기하도 뒤에 넣어놨는데 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기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어차피 절대평가고. 그래서 3학년 때 쉬어가는 과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독특한 과목이 보여요. AP 미적분학 BC 1, 2. 이 AP 과목이 뭔지 아시면 이제 외대부고 그 편집별 보면 AP가 많이 나오는데요. 진학 공부, 입시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신 학부모님입니다. 그럼 박수 쳐드릴게요. AP가 뭐냐면 Advanced Placement라고 그래서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베껴왔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공통으로 적용시켜주는 건데 미국에는 컬리지 보드라는 대학교육위원회 정도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대학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서 협의하고 일종의 지침, 권고사항을 이렇게 내려주는 단체인데 미국은 고등학교에 이미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데 뛰어난 학생들은 들을 과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는 과목을 끌어와서 고등학교 때 미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학점으로 인정이 돼요. 너 고등학교 때 듣고 왔구나. 이거 안 들어도 돼. 그럼 그 시간에 다른 거 듣겠죠.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다. 성적도 고등학교 때 평가에서 몇 점 이상이면 인정을 합니다. 이게 전국이 공통으로 다 평가가 되어 있어요.
모든 학교에 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대학에서 다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이 AP 학점을 인정을 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적어놨는데 고대, 서강대, 이대, 경희대, 한국외대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수시에서도 반영을 해주겠죠. 그리고 연대와 성대는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걸 듣고 오면 인정을 해줘요. 국내 고등학교 출신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대국어 이 과목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진정한 의미는 조금 시사한 얘기인데요. 수시를 간 학생들은 이걸 듣습니다. 정시를 간 학생들은 이걸 들어요. 경쟁을 피해서. 수시를 간 학생들은 이걸 듣고요. 이것도 심지어 A, B와 B, C가 있어요. 등급이. B, C는 더 어려운 등급입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외대국어의 상위권 학생들이 못 들을 정도는 아닌데 이 과목을 듣고 수시, 학종, 학생부 종합의 전형에 지원을 하면 입학사정 많이 보겠죠. 근데 요새 학교 이름 다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서류에서 블라인드 처리하고 서류 통과되고 나면 면접 때는 공개되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뭐 초창기에는 교복 입고 가서 뭐 학교 이름 가려놓고 교복 입고 가는 애들도 있었죠. 근데 AP 미적분학 BC를 3학년 때 수강한 기록이 있어요. 학교 이름은 없어요. 입학사정 만드는 전문가죠. 아, 얘 외대국어네? 그러면 여기 2등급이랑 다른데 2등급이랑 똑같이 취급 안 해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외대국어에서 수시 쓸 학생들은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물론 반영이 되는 대학과 학생부 종합에 해당해서 하는 얘기죠. 근데 외대국어에서 교과 우선 전형으로 가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성적 평가에선 당연히 치열한 경쟁이니까 밀릴 테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쪽으로 빼주겠죠. 문과는 합통 쪽으로 빼주겠고 이과는 고급 수학과 심화 수학 쪽으로 빼주겠죠. 안산 정상고 같은 경우에도 단위수를 줄여서 빠르게 끝내버립니다. 합통과 미적분까지 끝내버리고 3학년 때 기하와 절대평가 과목들을 포함한 여유로운 생활을 이제 하게 해주죠. 수능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3학년 때. 그래서 대부분 선택 과목을 외대국어 안산 정상고는 이렇게 배치를 했다. 성남외고는 3학년 때까지 선택 과목이 있다. 1학기 때. 그래도 1학기 때 끝나죠. 일반 거보다는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분당 전 지역과 일부 특목고의 편제표를 평가를 해드렸고요. 혹시 이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 톡톡 예약하셨던 톡톡으로 질문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뭐 상담 오셔도 좋습니다. 등록 안 하셔도 되니까요. 궁금하시면 오세요. 네, 상담 예약해서 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저희 학원의 시스템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메일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학원 학생들이 오면 중등을 6 플러스 3개월로 끝냅니다. 근데 왜 9개월이 아니고 6 플러스 3개월이냐 하면 6개월로 기본 진도와 웬만한 심화까지 끝납니다. 2, 3개월은 극심화예요. 이거는 자부합니다. 웬만한 학원에서는 없는 심화예요. 저희가 자체 교재로 만들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있는 심화고 학교 시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고등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등 심화예요. 즉 브릿지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중등은 사실상 여기까지, 여기는 고등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 3년 7, 6개월을 어떻게 떼느냐? 대형 학원에서는 많아야 2학기, 뭐 특강까지 포함해서 3학기 나가기도 바쁜데 6학기를 어떻게 끝내느냐? 저희가 자체 교재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 교재 이름은 생각하는 수학이고요. 개통 수학이에요. 개통이라는 게 뭐냐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배우는 게 아니고요. 1, 2단원 수학 연산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배워요. 그 다음에 방정식과 함수를 1, 2, 3학년 다 배워요. 2학기 기하를 1, 2, 3학년 다 배워요. 이게 왜 좋으냐 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함수를 배우고 한참 지나서 딴 거 배우다가 2차 함수에 왔는데 1차 함수가 있었구나. 이걸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 연계가 약해요. 그래서 개통 수학을 통해서 그걸 좀 해결을 했고요. 레벨은 3개로 나눠 주었습니다. 1, 2는 진도 과정이에요. 내용은 똑같고요. 조금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레벨 2로 바로 들어갑니다. 중학교 과정을. 빠를 경우는 6개월에 끝나고요. 이게 좀 길어질 경우에는 8개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8개월 이상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학생들은 아예 레벨 1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넣어요. 레벨 1은 레벨 2랑 같은 내용과 같은 교재인데 순서가 조금 달라요. 심화를 뒤쪽으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다 배우고 심화를 한 번 더 배우는, 그래서 레벨 2의 조금 늘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6개월, 길어도 10개월, 아무리 길어도 1년 안에 중등의 내용이 끝납니다. 레벨 3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와 관련 없는 고등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어떤 장점이 있느냐. 계통 수학의 장점은요, 계획을 연계성이 우수해요. 함수를 배우고 1차 함수 배우고 방정식과 함께 연결해서 배우고 활용까지 배우면서 2차 함수까지 연결을 해주거든요. 연관성을 배우기 때문에 내용의 통합적 이해와 개념의 확장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제를 엄선을 해서 조금 곁가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잘라놨어요. 그 곁가지들은 저희가 매일매일 보는 기출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중간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학원은 2학년 1학기까지 배우고 온 애가 교통수학을 들어오면 처음부터 배워야 되거나 아니면 3학년 1, 2단원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클리닉으로 개별 과외식 수업이죠. 장기가 가는 수업은 아니고요. 짧게 한 달 또는 뭐 1, 2주 이내 뭐 행차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 아이에게 부족한 내용만을 그 수업으로 따라잡고 반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중도에 입찰할 경우에 다른 학원과는 진도가 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배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원에 등록하려고 이제 상담을 오실 때 나는 이 학원 2달 다니고 옮길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피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6개월에서 9개월이면 끝나잖아요. 조금 기다려서 끝나고 옮기셔도 됩니다. 옮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문제는 98% 이상의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교재를 조금 이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 노트와 나만의 강의 노트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애들 거고요. 몇 명 모은 게 아니고 저희 학원 애들 전체 거 다 평균낸 거예요. 여태까지. 여기 7월에 시작했는데요. 이제 한 8, 9개월 정도 됐나요? 레벨 1, 2를 수강했던 학생들이 그 레벨 1, 2 수강 당시에 시험 본 거고요. 21개 학교를 봤습니다. 이건 뭐 어떤 학교는 3명 본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8명 본 학교도 있고 등등 많겠죠. 그래서 그 모든 평균이 79.66이에요. 80점대 이상이 나오죠. 강남은 요거 높은 거 조금 따라가야 되는 게 여기부터 보고 보다 보니까 2개밖에 못 봤잖아요. 1학년 1학기 거 2개 보고 끝났어요. 1학년 거라 점수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빼겠습니다. 레벨 3는 심화를 배웠기 때문에 애들 점수가 좀 올라갔죠. 저희가 시험지를 보고요. 평가를 해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조금 쉬운 학교는 레벨 1, 2에 넣었고요. 조금 어려운 학교는 레벨 3에 넣었습니다.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정, 순회, 경자중만 레벨 3에 해당을 하고요. 송파에서는 상위 5개 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5개 학교를 3개 학기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15개 교라고 나온 거고요. 이거 데이터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한 거. 6개월에 끝내고 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뭐 6개월 또는 7개월에 끝난 반 아이들 점수예요. 그리고 끝나고 무사히 지금 고등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고3까지 다 수업이 있고요. 저희 자체교재는 고등 2학년까지 진행을 하고요. 고3 때는 이제 수능 대비니까 자체교재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블로그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블로그를 보여드리냐면 저희 따로 준비한 비밀 자료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희 중등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인데요. 6개월 완성이라고 저희가 써놨죠. 여기에 보면 강의 노트예요. 황금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실제로 교육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내용에 해당되는데 제가 이걸 다 적어주고 받아 적는 게 아니고요. 저와 함께 수업하고 문제 풀이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개념을 정리해 옵니다. 빈 노트예요. 그럼 저희가 검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줍니다. 그래서 다시 외우고 다시 외우고 해서 나만의 완벽한 정리된 강의 노트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요.
진도 과정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이건 레벨 3 거거든요. 레벨 1, 2 진도 과정들도 모든 개념을 다 설명을 하고요. 단원 단위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묶어서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2번 반복하기도 하고요. 뭐 백지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나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본인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 기억을 합니다. 문제집에 있는 개념은 잘 안 읽어보잖아요. 아이들 바로 문제 풀잖아요. 그 약한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는 개념 노트가 되겠고요.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 친구는 글씨를 이제 풀려 쓰는 걸 좀 좋아했는데요. 문제 내용들을 풉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푼 건 아니고요. 본교재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디자인만 조금 다르고 문제가 같아요. 본교재 본인이 풀어오고요.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요. 그 내용을 종합해서 본인이 강의 노트에 다시 정리합니다. 집에 가서 복습이겠죠. 왜 강의 노트냐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강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 정리하다 보니까 습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억을 잘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많은 노트를 저희가 올려놨는데요. 뭐 글씨를 잘 쓴 학생도 있고, 못 쓴 학생도 있고, 이것저것 다 올려놓은 거예요. 저희가 잘하는 것만 골라서 올린 게 아니고 여러 학생들과 다 올렸어요. 근데 조금 지저분한 페이지는 빼고 좀 깔끔한 페이지 위주로 찍은 건 맞는데 그렇다 해도 저희 학생들의 많은 자료를 올려놓은 거니까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가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런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이제 끝났습니다. 이 블로그 확인까지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등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등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고등과정을 준비하는 고등수학이라고 시중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바는 올리드와 센 2권을 풀었어요. 상 2권, 하 2권 총 4권을 풀었고요. 6에 4개월. 그 다음에 일로 안 가고요. 생각하는 고등수학으로 갑니다. 자체 교재예요. 이것도 4개월. 다시 여기 4개월, 여기 4개월인데요. 지금 이거 나가고 있는 바는 3개월 1주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개월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왜 3개월 1주냐 하면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시간표를 짜놓고 아이를 거기다 끌어 맞추죠. 진도를 맞추려고 급급하게 나가죠. 모자라면 보충하고요. 저희는 아이한테 맞춰서 진도를 설정을 합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면 그 아이들의 일반적인 진행 속도로 반의 속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진도 압박을 주긴 하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진도에 밀려서 말도 안 되게 빨리 나가야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맞추다 보니까 3개월 1주가 걸리는 거고요. 3월 둘째 주에 이제 다음 과정 넘어가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 신입생을 받을 때 저희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이들을 진도에 맞출 수는 없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조금씩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전화나 상담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준이 안 맞으면 같은 반응을 못 넣어요. 같은 과정이라도.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 설명이 진행됐고요. 네,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